비상식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부도덕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심하게 폐륜적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요즘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치인으로 이미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국가를 운영했던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런 종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가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놀라고 있으시죠? 그냥 당연히 윤석열은 원래 저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수사도 안 나가고 재판도 안 받겠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합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전혀 놀랍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그럴 겁니다. 이미 지금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런 모스탄 이상한 전환길 이런 선동에서 정치적으로 빠져나간 걸 유일한 방법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해서 많은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이게 인권이라는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는 세력이었잖아요. 이분이 계속 떠든 게 비상계엄의 명분도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반체제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헌법상 국회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아니고 또 비상계엄도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만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요건도 맞지 않았고 또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사인도 없었고 그러니까 실체적, 절차적 모든 게 다 위반된 행위인데 그거를 이 법률 전문가고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분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너무 병이 많이 들었다. 네. 지록유마의 세상이 됐다. 여기에 허영 헌법학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이런 나이 드신 원로들조차도 좀 정상적 사고를 못하고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골마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번 기회로 윤석열 씨가 잘한 게 있다면 그 골마한 고름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걸 파내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헌법을 전공한 학자라면 보수진보를 떠나서 어떻게 윤석열의 저 행위가 정당하다 또는 이해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 전기현 대표님도 대구 경북이잖아요. 근데 제 학생운동 선배님이 경북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경북고 출신들 그 동문회 단톡방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소설합니다. 다 윤석열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란이 맞다. 예, 그래도 판사 출신인데 후배 변호사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도 자기 대학교 그 법조인들 사이트가 있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죠. 판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이 됐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법리적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런데 본인의 그러면 지향, 이념 또는 신앙과 같은 특정한 가치 체계가 아예 법률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걸 초법하는 무엇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가피성 아니냐? 이걸 그렇죠. 계속 김계리도 어찌됐건 변호사 아닙니까? 그분도. 근데 저 계몽됐다 그러고 있으니까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한 것은 그 자체가 나는 계엄법을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버젓하게 변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나는 저분들이 변호사가 됐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자, 이거 못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내란 심판 재판을 통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게 해야죠.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니까 숨어있던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토착 외구들이 많았는가. 갑자기 일장기를 들고 나타나는 놈이 나타나고 신민지 군대화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부의 공식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아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란 증거가 넘쳤다는 놈이 이제 뭐 공식 석상에 나와서 텔레비에 나오고 이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돼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네. 이번에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이 진압되고 또 이 특검을 통해 그동안 거짓이 밝혀짐으로써 이 사람들 일부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다시는 공식적인 주류로 등장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내란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집단이 또는 그를 추종하는 후보가 40% 이상을 득표했다. 이제 이것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극우 극단들이 더욱더 지금 준동하고 있는 상황, 내란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압하고 제압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좀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이 근거를 깨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뭐 전환기 씨나 전광훈 씨나 뭐 거리 아스팔트 우익들 또 뭔가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제 혼동해서 끌려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혹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친중국, 친북한이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떤 잘못된 망상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정말 이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간첩들을 막기 위해서 궁극적인 결단을 했다. 이렇게 막 이제 선동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저는 그 명분조차도 사실 허황된 거짓말이지만 실체는 김건희와 윤석열 이 범죄 가족단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밝혀질까 두려워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나하나 지금 캄보디아에 뭐 30조가 되는 EDF 자금을 빼먹으려고 캄보디아가 쇼한 거라든지 말레이시아 마약 수업 과정에서 마약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조차도 거짓말인. 그 극우 이데올로기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명분이었고 실제는 자신들의 범죄 수익을 지키려고 하는 잡범에 불과했다는 사실들이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이 소위 보수 우익이라는 사람들이 떠들었던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마 밝혀질 거로 생각합니다. 마피아와 같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그렇습니다. 이 범고의 사상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극우 수준도 아니다. 그냥 범죄 집단이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자기들의 돈벌이 짓으로 나라를 팔아먹다가 이번에 발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한다. 서울구치소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특검에서도 자, 빨리 강제 구인하자. 그러면 수사관 보내서 끌어내가지고 정말로 재소집해서 앉혀야 하는데 계속 전직 대통령, 인권, 뭐 이러면서 주춤주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 특검에 60명,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 40명,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잖아요. 이 검사들을 파견한 주체가 윤석열과 관련돼 있는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노만석 그 대검 차장 이 세력들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파견된 검사들의 저는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예. 윤석열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검사가 당신이 그거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충무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 방어를 하는 검사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검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이번 내란 과정에 심우정 검찰과 뭔가 연계되어 있는 의혹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이미 내부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을 비호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지만 일정한 그렇죠. 검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수사를 국민들 민심에 맞춰서 이렇게 강제 구인도 못하는 것과 연관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조은석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을 한번 전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와. 다 한번 체크를 해야 돼. 확실히 장악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자세
아니 우리 최재형 목사님도 그때 조사받으러 갈 때 뭔가 김건희한테 불리한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더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거를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변호사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지 뭔 검찰 수사 조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사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 충복이 돼야 되겠다고 뭐 선서도 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린 거고. 참, 그건 뭐 완전히 뭐 고려시대 무의정권의 뭐 산호비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냥 코바나 컨텐츠 용역 직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와, 무신 정권의 산호비 같은 수준이 대한민국 지금 검사 예. 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은석 특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제가 조은석 특검이랑 통화해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국민들이 지금 현재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죠. 대신 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은석 특검이 이 파견돼 있는 60명의 검사들을 다 좀 잘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저렇게 수사를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기소를 하거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법정 형량을 확정할 때도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 항상 검사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들을 봐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중한 것은 빼버리고 약한 걸로 기소하는 그걸 우리 백신 수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중요한 범죄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기판력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약한 걸로 기소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 이게 대표적인 백신 수사 형태이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에 라임 사태 때 그 김봉현이라는 네, 예. 그 사장의 그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 3명을 나의엽 검사인가요? 그 3명을 불러다가 눈사람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거를 사전 뇌물죄로 기소 안 하고 그냥 김영란법 위반을 기소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냈잖아요. 예,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걸 다시 통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부실하게 기소해서 무죄를 유도한다든지 뭐.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철저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조은석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정신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를 받았던 분입니까? 검사가 이제 윤석열의 불리한 질문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질 수 있나라고 이제 했던 그것은 참고인 자격으로 했으니까 피의자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분이 좀 양심선 이런 걸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뭐 누군지 말씀할 수는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분위기도 로스쿨에서 인턴으로 가 있던 한 후배가 저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검사가 차출됐는데 특검에 그 검사는 완전히 검수완박 반대부터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같은 식의 사고인데 특검에 차출됐다. 이렇게 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런 송 대표님의 문제 제기가 이제 파장이 굉장히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안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고 의심을 하는 단계에서 네. 구체적으로 수사검사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어떻게 통제할까? 조은석 특검이 첫 번째 통제해야 하고, 네. 특검 내부의 이런 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법무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도 좀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검은 뭐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대신 특검이 만약 파견된 검사의 교체를 요구하면 교체해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국회는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특검의 성패 여부가 핵심이 검사들의 범죄를 밝혀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 신무정은 공범 아닙니까? 우리 예. 추측으로 봤을 때 아예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항상 말한 대로 왜 인천지검장 시절에 관세청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범죄단 마약을 수공을 안내까지 해줬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았는가. 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못하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마약 이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돼 있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내라 이거죠. 근데 과연 검사들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특검의 저는 효과는 반감될 거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창수, 조상원, 최재원 이 무혐의 처분한 놈들 전부 잡아들여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뭔가 그리고 이번에 코바나 컨텐츠 이제 송병준이라고 그 투컴스인가요? 뭐 그 회사 이번에 특검에 예, 조사를 대표. 했더라고요. 예, 예. 이분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지금 뭐 주식 미신고 등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2억 1천만 원 넘게 코바나 컨텐츠 전시했다가 후원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재판 받을 때도 아니 검사들 조사 받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코바나 컨텐츠에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의 신분인 이 중소기업 대표가 그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하는 전시에 2억이 넘는 돈을 후원 협찬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될 사안인가? 근데 송영길은 먹고 사는 문제의 싱크탱크에 후원한 사람들이 아무런 직무 관련성 내가 그 사람들의 무슨 대가나 뭘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지금 나를 그걸 구속시켜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저 지적을 했던 것이죠. 진짜 내란 세력은 그대로 있고 네. 정권만 바뀌었고 민주당은 너무 안이하게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것 아니냐. 민심은 저거 절대로 파견검사 못 믿겠고 사법부도 잘 못 믿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이 5년 뒤에 바뀌면 다 돌아와서 그냥 우리 다 잡아 죽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하나 마음에 100% 맞지는 않지만 진전을 시켜 나가야죠. 우리가 예. 계속 감시하고 체크하고 이제 지금 특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아직 한 달. 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은. 예. 그런 상황에서 와,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우를 한다 그랬죠? 아니 뭐 구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직 대통령이다.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제 생각은 윤석열이 출석하는 것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하고 계속 출석 안 하면 그냥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면 돼요. 재판부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고. 특검이 별도 재판부가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속 재판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예. 형사소송법 제277조 2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 거부 시 공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행해버려요. 그러면 피고인 자기가 변호인들이 있지만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도 할 수 있겠죠. 피고인 변호인은 참석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뭐 하려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자 지금 공천 개입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그냥 기소해서 재판 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속돼 있으니까. 다른 사건은 구속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제 추가로 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개월이 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더라도 계속 구속시킬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재판에서 버티고 본인은 묵비 권한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이게 정치 단합이라는 논리가 좀 만들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자기 책임인데 뭐 그런 거 못 따질 거 있겠어요. 그냥 선고하면 되는 거죠. 선고하면 된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들 맡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까? 직위원만 배제시키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정치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게 그 특별재판부 또는 이제 지금 내란 특별법 쪽으로는 한번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다뤄지기는 하겠습니까?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공론화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제가 그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참 말하기가 좀 신중한 면도 있습니다. 저도 현재 피고인 상태라서. 와, 그래서 이제 국회라도 좀 제대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부분을 망쳤고 어떤 부분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윤석열이 한국 정치를 망친 최악의 사례, 이제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입니다. 무엇을 망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가장 최악으로 만든 상황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이냐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최악은 12.3 내란 계엄으로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만 그 전부터 완전히 국가의 곳간을 거덜냈잖아요. 완전히 100조가 넘는 적자 재정을 만들어 놓고 감세는 해내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거의 바닥을 만들어 버렸고 이 소중한 2년 반 세월을 국가 발전이 거의 중단되거나 뒷걸음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나쁜 것은 그 일제하에 그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활개를 달고 마치 자신이 뭐 정상적인 이 정치 세력인 것처럼 등장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일본 식민 지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일본 극우 세력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게 한 일은 정말 이게 대한제국 말 때 일진회와 비슷한 이런 반민족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우리 이제 군과 협력을 해서 나는 이게 조금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갔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그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주적을 이제 북이 이제 주적이란 말을 쓰게 됐잖아요, 우리한테. 전술핵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까지 만들어서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냈고 그것도 부족해서 외환을 유치해가지고 자신들의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그건 모골이 송연한 문제인데 네. 최악 중에 최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외환 유치를 하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약 이 사범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회 암적인 범죄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 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 백혜령 경정의 말 들어보면 정말 아연 실색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정도도 수용, 용납하는 것이 보수 세력이냐, 국민의힘이냐, 극우 세력이라도 정말로 이 정도까지 범죄 집단의 중심에 들어서서 이권을 찬탈하는 데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깔려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국힘의 DNA는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옛날 예. 전두환 노태우 때 같은 때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게 완전 이거는 이번에 만약에 김문수 씨가 다시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뭐 장동혁이나 이런 소위 전환길과 전광훈과 합세한 세력들이 다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면 정당 해산 청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군사정권 쿠데타 일으키면 권력을 먹고 싶어서 네. 그러나 기본적인 국가관이나 애국심은 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이것과 우리가 이제 민주화운동하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집단은 그런 것도 없이 아예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먹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한패거리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저는 도무지 저도 그래도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우리 정기환 대표님이 경북 출신이니까 거기 저보다는 훨씬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TK 출신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죠. 이번에 이 심평 변호사도 경북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예. 이 양반이 보니까 74학번이면 74년도에 경북고를 졸업해서 서울대를 78년도에 졸업했군요. 이런 사람들은 유신 정권 때 긴급조치 시대에 그냥 고시 공부해서 그냥 판사가 돼가지고 살다가 이번에 이 윤석열 보고 막 갔다 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이제 보수적 인사들이 이렇게 이제 돌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 원래 보수 저런 거 아닌데 라는 걸 저는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보지 못했던 이 단면을 윤석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와, 내가 저 사람들하고 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좀 놀라거나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정치적 경쟁자가 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돌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본인은 우리나라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사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검찰 권력, 윤석열은 사실 검찰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괴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군대가 한때 사회를 지배했던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서 민주화를 겪고 나니까 보안사나 국정원이나 이 사람들의 권력 행사가 많이 통제되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검사가 모든 공식적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모든 이 법적 정의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시대가 돼서 그게 정점이 이룬 것이 이제 윤석열 마침내 검찰 정권. 그동안은 검찰이 그 영화에 나오듯이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그때그때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칼집이 노를 하면서 자신의 조직의 이기주의를 관찰해 오다가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이제 자신들이 직접 정권을 잡는 시대가 바로 윤석열 시대가 된 거죠. 그 시대가 돼서 드디어 검찰이 해체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물극필반,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적 요소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골문게 곰고 터져서 마지막에 드디어 윤석열 정권에 터져서 더 이상 검찰이 공소권, 수사권 분리를 거부할 수 없는, 잭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7일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발표한 이날이 우리나라 검찰의 어떤 간판을 내리는, 네. 10월 유신이 1972년 10월 17일 날 일어나면서 헌정질서가 스톱을 했는데 네. 똑같은 날짜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날 날짜도 일부러 맞춘 것 같이 이날 검찰의 간판을 내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주역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다. 심우정까지 해서. 그래서 이 4명을 반드시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에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아니, 저는 하도록 강력히 계속 싸우고 요구하고 해야 된다 봅니다. 예. 네. 최근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열심히 하겠죠. 새로운 지도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문제의 꼬피를 바짝 쬐고 안 할 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하겠죠.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은 제가 잘된 조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그 4명의 주요 인물들. 네. 대검차장 노만석, 네. 중앙지검장 정진호 옛날, 예.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예. 그다음에 성상현 검찰국장. 이 4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검사 인사를 해가지고 뭐 송경호 사표 내고 뭐 일부 잘려고 이번에 한 2명 정도 박철우하고 누굽니까 또 이번에 고검장으로 들어온 양반. 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한직에 갔던 분들이 2명 정도 이제 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대부분은 윤석열과 함께했던 세력이 다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정리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단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격려해야죠. 그리고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잘 이 상황을 모니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조상호 비서관, 이제 지금은 보좌관이죠. 직접 보내주면서 꼭 내용을 좀 참고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은 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원래 검찰이 갖고 있는 이런 DNA가 그대로 드러나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이런 행태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 국회, 지금 특검,
그리고 지금 사법부 체계상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외치고 이렇게 해달라 촉구하면 해결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쌓였던 고름이 터져 나왔으니까 이 고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 이런 정도 특검의 조합이라면 완전히 내란 세력들은 척결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지루한 싸움 속에 한 발씩 전진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중간에 위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계속 출렁거리다든지 약간 일부 지지도가 좀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겁니다. 이 세력들이. 네.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 보수 언론들이 또 극우 유튜버들이 연합해가지고 호시탐탐 어떤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런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이제 개혁을 진행해 나가야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이런 압도적인 국회의 다수 여당을 갖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이거를 활용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이 민주당 당대표가 매우 중요하고 예.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랑 잘 협력을 해서 이 개혁을 완수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막 다급하고 이런 이제 성격이어서 더 세게 좀 밀어붙이고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더 신속하게 뭔가 결론을 좀 내고 그리고 논의의 그 횟수도 좀 더 늘려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스피디하게 가져가고 이러면 약간 요즘 드는 피로감 이런 거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역량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압도적 국회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느냐 오히려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긴장이 좀 풀렸다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엉뚱한 이야기처럼 제가 들리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자산, 국민적 지지 자산을 개혁의 언제 시기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개혁을 완수시키느냐가 아주 이 예술적인 그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잘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 역할을 잘 좀 뒷받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질문드려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참모 역량 그리고 국회가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역량 상호 보완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한쪽이 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듭니까? 내가 지금 밖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 일단 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제 사법 리스크를 빨리 정리하고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좀 강한 민주당 정말 이재명 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의 항소심은 언제쯤 지금 예정 올해 말까지는 예고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망을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재판부의 그런 걸 들어봐야죠 어떨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질문인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내란 세력이 존치 않은 이상 대한민국은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힘의 내부에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도 뭐 당대표 되기 위해서 전환길도 받아들이자 어떻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정당인지라 차기 집권, 수권 역량을 키워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니까 여기에서 내란과 좀 결별을 하면서 정리할 건 좀 정리하자. 그리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은 좀 김문수 후보라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는 정강훈과의 관계에서 그게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나 뭐 다른 세력들이 새로 아마 신당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조경태 씨 같은 분이. 조경태 씨 같은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김문수 체제에서. 그러면 김문수는 빙탄 불상용이 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한때.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요. 일제시대 때
다 헌병 앞잡이 한 놈도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한 놈들이 더 무서운 거니까. 예. 그러면 국힘은 전혀 정화 또는 자기개혁 혁신이 예. 안 되는 집단이다. 아무튼 그 전광훈, 전환길, 뭐 장동혁, 김문수 이런 당으로 가게 되면 탈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탈당을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처절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것도 명확하죠. 예,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국민들이 한번 완전히 망하게 해야 새로운 보수당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절감할 거로 보이십니다. 장동익 의원은 원래 판사 출신이고 한동훈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개혁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이런 걸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도 배신자 아니에요? 한동훈이 최고에 만들어졌더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지금 저는 쳐다보면서 저런 방식으로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꿨는데 그래도 찍어주는데 2등이 나왔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구조나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세력들은 다 상대와의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기 내부의 그를 감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력들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개혁과 이것을 잘 해가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격하는 게 양면이 동시에 진행돼 줘야지, 우리 내부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우리 내부도 이제 계속 권력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인사 문제든 정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루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지금 일을 잘 하니까 한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세력도 많이 지금 생각을 달리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공개해서 한 것도 저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변절 안 하시잖아요. 약간 상황에 따라 생각을 바꾸는 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변절하지 않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죠. 심지어 YS 김영삼 대통령도 자 민주당과 3당 합당은 했지만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국가 간 애국심 이런 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정치인들이 그런 결로 쭉 살아왔고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존중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뭐 그런 게 결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지금 국힘에 가 있는 정치인은 180도로 뒤집어 놓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을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극우극단 세력이 돼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게 저희 기준과 상식으로는 야 이게 무슨 교과서야? 이게 무슨 우리가 남한테 뭔가를 좀 배운다면 뭘 배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인생살이를. 지지율 40%. 어찌됐건 뭐 지지율 높은 것을 우리가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되니까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후보나 이런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매도하거나 비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분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유능함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신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정책들을 쌓아감으로써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익 세력들을 비판할 때 그 국민 전체를 적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되고 저분들이 뭘 잘못 속아서 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배제시키지 않고 우리 국민으로 쌓아놓은 노력을 병행하면서 이 잘못된 이런 극우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하는 선동하는 이 전환길이나 정광훈 같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중에 왜 그러면 그분들은 국민들이 속았습니까? 또는 스스로 아니 이거 보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통일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허경영 이런 분들 보면 허경영 찬양하는 그 아주머니들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뭐 우주의 신인이라고 그러고 막 허경영이 막 아주머니들 불러세워놓고 가슴을 만지고 해도 돈 내고 막 줄 서서 좋다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성적인 것 같아도 정말 이성에서의 도피가 많습니다.
자위에서 도피가 현상이 있는 것이고 세디즘, 메저키즘 같은 그런 소위 사도 메저키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파시스트의 논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지금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 200명 된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200명이 되겠습니까? 예. 여기 존속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게 과제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같은 세력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또 그 유혹에 빠져서 이 정당이 숙주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근데 그러한 세력들을 이번에 홍준표 의원께서도 이 신천지 세력들이 당내 선거에도 개입했고 했다고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난 이건 정말 수사해야 될 문제고 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거 자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광훈 목사나 우리나라 보수적인 뭐 이번에 김장한 목사님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기독교 가면은 항상 제가 인천시장 때도 신천지를 가장 비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네. 우리 부평에 홍미영 부청장 계셨는데 신천지가 교회를 설립하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천 교계 지도자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다 찾아와서 절대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강변을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 내주지 말아라 그래서 안 내줬다고요. 그렇게까지 신천지를 공격하던 분들이 아니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거기 동조해서 같이 지지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떠들던 이 교계 지도자들 보수적인 분들이 아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런 지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같은 편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네. 이명박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과연 이게 목사로 쓸 수 있는 말인가. 정말 이거를 나는 정광훈 목사도 문제지만 그거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 목사님들 정말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침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기자니까요? 괜히 나서면 자기도 오히려 그런 면도 있겠죠. 교산 유지가 어렵다? 이게 마치 옛날에 독일의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히틀러에 찬양을 하고 네. 유태인을 다 잡아 죽이는데 동조한 거 아닙니까? 가톨릭 전부 다. 한국 가톨릭도 일제시대는 오히려 개신교와 달리 그랬죠. 오히려 천황 숭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것은 그냥 국민의례라 그랬습니다. 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종교와 십계명과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화를 했고요.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세례명이 도마잖아요. 도마. 네. 안중근 의사 사형 집행되기 직전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그것도 이 서울 대주교가 못 가게 했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신부님이 그 주교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죠. 네. 근데 그때 얼마나 이도 히로부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네, 예. 조선 카톨릭이. 야. 뭐 사당도 짓고 방문사란 절까지 지어서 지금 장충당 공원에다가요. 이도 히로부미 사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렇게 보면 반민특위 우리 일제식민지 앞잡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 처벌 못하고 다 실패해버렸잖아요. 네네. 결국 윤석열도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네. 5년 뒤에 정권 바꾸면 저는 사면 받는데 뭔 걱정이냐 다 그래서 그렇죠. 길어야 오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으로 반드시 다스려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형이라는 것은 사형 무기징역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자 군사 반란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무도 사형이 불가피할까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가톨릭 교도로서이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사형제는 사실상 사형제도는 존치하고 있으나 사형은 사실상 집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형 집행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비슷하죠 지금. 네. 이제 형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풀려날까 싶어 걱정하니까 차라리 그냥 군법에 의해서 그냥 총살시키자.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감정적으로는 나온다는 지금 겁니다. 군인은 아니잖아. 군인 아닌데 이제 군사 반란으로 네. 이렇게 이제 직업을 하면 진짜 이
지금 뭐 눈 아프고 어디 아프다고 징징거리가 보면 정말 그런 그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다수 당이 돼 있을 때 실제로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아예 사면 복권 불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이 조치는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면 불가 법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한다는데 네, 이제 이것도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조심 이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즘 민주당 왜 저러나 이제 싶은 생각이 바깥에서는 엄청 걱정을 많이 한다. 정권 바꿔서는 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5년 뒤에는 결국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정권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난주에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그 말씀도 엄청 반향이 크거든요. 송 대표님이 직접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소 취소 문제도. 국민들 눈치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새 지도부가 제가 어떤 개별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 윤석열 범죄 정권에 의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다 지금 재판받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공소 취소까지 아니라도 나를 기소한 이 최재훈 부장검사 이 친구부터 빨리 해임시키고 특검에서 조사해서 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그 배우를 밝혀내릴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 박정훈 대령 그 항소 취소한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사 소송도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MBC 뭐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민사소송 취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해봐야 된다. 민형사소송,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케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한번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공소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항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빨리 사법 절차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마음이 좀 초조해서 그렇습니까? 좀 이런 거 속도감 있게 지금 우리 한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는 그냥 어쨌든 의원들과 함께 뭔가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거 하나하나 빨리빨리 좀 정리하면 안 됩니까? 그게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숙성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네, 뭐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가고 촉구하면 이렇게 힘이 공감대가 모아지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대통령 권력을 바꿨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정말 이번 이재명 이 정부를 잘 지켜내야 되고 힘을 모아서 해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이제 이번에 통상관세 뭐 25% 이 문제 처리인데 그게 8월 1일 이제 얼마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남북 관계에서 일단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뭐 한러, 한일 이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좀 일단 안정화 시켜내는 것이 가장 현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온 신경을 지금 곤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그런 이제 대외 관계도 훨씬 더 좀 탄력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고려 때는 소위 원나라 이 기시 일파들이 기황후를 주변한 친척들이 기철 뭐 이런 애들이 완전히 고려 왕건을 가지고 농락을 했습니다. 이 원나라 이 군대의 힘을 믿고 그래서 이 공민왕이 집권하자마자 이 기시 일파들, 이 친원파들을 척결하려고 칼을 갈아서 결국 한번 기철을 다 목 잘라 죽이고 다 한번 이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나 신돈을 통해 토지 개혁도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실패해서 결국 암살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공민왕이. 이제 공민왕이 죽으면서 고려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거잖아요. 근데 조선 때도 광해 임금이 1623년 인조반정에 쫓겨났잖아요. 명청 교체기 때 뭔가 국익 외교를 하려다가 이 친명파들, 명나라 사대주의에 쩔은 이런 세력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우리 사회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중요한 동맹이고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지만 미국도 하나의 미국이 아니라 공화당의 미국, 민주당의 미국,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분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과 거기에 영합해서 뭔가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내 정치를 개입을 유도하려는 이런 이 극우 세력들의 이 발호가 잘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우리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토대 위에서 좋은 나라 만들기 이건 안 되는 모양이네. 제가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고 청소 지킨 다음에 막 힘차게 밀고 나가면서 뭔가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지치면 집니다. 이게 지치면 그러니까 너무 끈질기게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송영길이 조급하면 얼마나 저도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조급하죠. 다들 막 신속하니까 좋은데요. 저는 그걸 조급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처리하고 완급을 조절할 건 조절하고. 제가 여러 이제 탑견과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와, 송 대표님 진짜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잡고 뭐 좀 큰일 하셔야 된다 이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와, 2018년도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푸틴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 특사로 갔던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와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In our opinion, we hope that we will reach a good agreement with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of Russia. President Moon Jae-in has a strong will and vision for the development of ROK-ROK relations, so we expect that we will reach a good agreement with the President. 와,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머릿속에는 저 영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AP통신 영상인데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4대 강국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일본에는 문희상 전 의장님, 그리고 중국에는 이해찬 전 총리님, 러시아는 송영길 이렇게 네 분을 보냈어요. 네 분이 다 중량급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포함돼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트럼프는 갔더니 홍석현 회장을 옆에 세워놓고 백악관에서 자기가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께서 아베 신조를 만났더니 아베 신조는 좀 높은 의자에 앉고 낮은 의자에 그것도 기억납니다. 앉혀놨어요.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는 시진핑 만났더니 시진핑이 가운데 앉고 옆자리에 이해찬 특사를 앉혔습니다. 이렇게 세 강국은 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푸틴은 나를 완전히 정상회담 오듯이 1대1로 딱 1대1로 그 탁자가 원래 항상 뉴스에 보면 정상회담하는 그 탁자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1대1로 앉고 양옆에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통신 그 사장이자 상원원입니다. 거기다 그 안보실장 딱 이렇게 앉혔고 저도 그때 박노벽 그 주로 한국 대사님하고 우리 정재호하고 박주민 두 국회의원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같이 앉혀서 한 45분을 거의 정상회담없이 해준 거예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모든 지금까지 전 역사 특사 중에 거의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해준 유일한 케이스가 이 러시아입니다. 자, 푸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송영길 특사 때문입니까? 그건 어떤 거? 사전에 사실 아니 뭐 저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봐야죠. 제가 인천시장 때 푸틴을 만나가지고 푸틴으로부터 제가 그 오르지나 두르비주라는 국가 우호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런 인연 때문에 푸틴이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러시아로 뭘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도 러시아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통역 붙여서 이렇게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죠. 공식 외교 석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때 박주민 의원하고 정재호 의원을 제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는 특사가 2명을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데려갈지는 내 권한이에요. 모든 특사는 국회의원 2명씩 데려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데려갈까 하다가 우리 정재호 의원은 저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부터 아주 같이 일을 해와서 정재호 의원은 당연히 데려가고 박주민 의원이 맨 거지갑이라 해서 그냥 맨 거리에서 싸우느라고 제대로 어디 안 가본 것 같아요. 전화를 했어요. 내가 박 의원 해외 나가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 되고 한 번도 못 나갔대요. 그랬더니 갈래요? 그랬더니 불러와 주십시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데리고 셋이 간 거예요. 모스크바에 내렸더니
박노백 대사가 전화가 왔어요. 특사님, 내일 크레물린 회담에 이 두 국회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나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푸틴 만난다고 막 소풍 가기 전 아이들처럼 들떠 있는데, 아니, 못 가면 이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뭐 또 내 체면이 뭐야. 그래서 그 말을 해주려 보다가 내가 그 말이 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네. 내가 대사님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그나텐코라고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입니다. 유태계 러시아 이제 나하고 친구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그나텐코한테 전화해서 이그나텐코 내가 부탁이 있다. 크레물린하고 내고를 좀 해주라. 이게 내가 두 국회의원을 모시고 왔는데 이거 크레물린에 가서 푸틴하고 사진도 못 찍으면 이 양반들 지역구 가서 뭐라 그러겠냐. 너 푸틴 만나러 간다더니 사진도 없고. 완전히 이 두 분도 낭패지만 나도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예, 예. 내 체면을 봐서라도 와서 푸틴 만나고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라. 내고 해주시오. 그랬더니 좀 몇 시간 후에 전화 왔어. 오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사가 깜짝 놀란 거지. 예, 예. 크레물린은 정말 이 자기들은 대화가 안 되는데 내가 바로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푸틴이 짜르. 완전히 그냥 예, 예. 아름다운 궁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푸틴이 딱 들어오니까 사진만 찍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앉아서 그냥 40 몇 분 회담을 했잖아요. 예, 예. 회담 끝나고 내가 원래 푸틴의 동선은 철저하게 통제되잖아요. 딱 사진 끝나면 전체 한번 기념사진 사진 딱 찍고 끝입니다. 원래 예. 모든 의전이. 근데 내가 푸틴한테 내 데려온 내 후배 국회의원 2명이 푸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홍보하게 1대1로 사진 한 번씩 찍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하라쇼. 그래서 둘이 한 장씩 찍었어. 또. 찍고 내가 푸틴 책을 가지고 왔어. 여기 사인도 하나 해주시고. 예. 사인도 해줬어. 옆에 보좌관들이 막 얼굴이 굳어가지고, 뭐 이 특사로 놈이 감히 짜르한테 뭐 이것저것 다 시키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뭐 푸틴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게 다 해준 거야.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푸틴이 나를 불러가지고 헐리하게 있대, 헐리하기가. 뭐냐 그랬더니 푸틴이 나한테 무이 다르기야 루스크드루 이게 나의 마이 디어 러시안 프렌드란 말인데 예, 예. 그렇게 증강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데려가더니 박근혜 좀 풀어주라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박근혜 좀 풀어주라. 풀어주라고. 아. 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근혜 여자고 누가 이제 대통령 선거 승리했고 감옥에다 보냈으니까 좀 풀어줘라 이제. 그래서 예. 야, 이 박근혜 대통령과 2번인가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푸틴이.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상남자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예. 그래서 나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푸틴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참 외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느냐. 푸틴 거기서 꼭 하나 예. 볼 게 뭐 있었냐면 제가 푸틴한테 어떤 말을 했냐. 푸틴 대통령께서는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 가장 오래 기간이 그러니까 고참이다. 18년을 했으니까. 네. 아베, 시진핑은 다 이제 중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신입생이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세계 평화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푸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우리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일관된 입장을 해준 건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에 아무도 김정은이를 만나준 지도자가 없다. 뭐 서방은 물론이고 지금 시진핑, 푸틴 당신까지도 김정은과 지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는 나한테 핵단추가 있다고 지금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께서 먼저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네. 막 박노백 대사가 나 무릎을 막 치더라고. 오바다 이거. 예, 예. 옆에 있는 그 보좌관도 얼굴이 이 새끼 뭐 조그만 나라면 특사란 놈이 짜르한테 막 예. 들이댄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대사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내가 직업 공무원도 아니고 나도 정치인이고 푸틴도 정치인인데 내가 이런 말도 못 하려면 몰라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푸틴한테 들이대놓고 뭐라 그랬냐. 푸틴 대통령께서 직접 못 가시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라도 평양에 특사로 보내서 진정한 김정은의 고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다고. 네. 와, 분위기가. 근데 트럼프, 푸틴이 말을 듣더니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송영길 말이.
그걸 진짜 보냈다니까, 특사를 그때. 예. 이게 외교다. 그리고 내가 푸틴하고도 푸틴 눈을 절대 안 피하고 딱 정면을 보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푸틴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 결국 국익의 관점에서 본인도 접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북러 간의 관계가 발전에 대해서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다녀왔고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원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안돼 원래 이 의회란 이름이 우리는 컨그레스맨 컨그레스 내셔널 어셈블리 팔리아먼트 뭐 이렇게 다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르는데 러시아는 두마라는 거예요. 두마라는 게 이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예. 야 두마 띠비야 그럼 나는 너를 생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 러시아 연방 하원 이름이 두마. 근데 두마 의장이 볼로딘이 1964년생인데 저하고 친구예요. 이제 오랜 친구가 됐는데 이번 8.15 때 러시아 축하사절단 단장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통한 이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송 대표님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한중, 한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관계 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함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또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가면 되는지 좀 다음 기회에 길게 이야기하기라고 오늘 좀 제가 그저께 우크라이나에서 온 국회의원 안드레이라고 제 동생입니다. 저하고 네.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젤렌스키 데모가 일어났어요. 네. 이 젤렌스키도 일종의 독재자입니다. 수많은 군수물자에 대한 지금 부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니 러시아도 어찌됐건 표면상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권위적인 정권이지만 공산당 중국과 달리 공산당 독재 정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바이든 정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의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젤렌스키 정부는 지금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시 계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네.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독재 정권이 현재. 그리고 사실상 부패가 심각하고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로 딱 보기가 어려워요. 이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그게 바로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휴전하고 중단시켜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실용적 접근이 소통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접점을 뚫어내면 트럼프는 지금 앱스타인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로 논란도 되고 있고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가 지난번에 러시아 2016년 대선 개입 음모설에 대한 그 문제를 좀 다시 터뜨렸는데 저는 북미 간의 직접 그 교섭을 강화시킬 거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도 네. 트럼프는 김정일을 만나려고 그럴 거고 김여정 이번에 발표 보지만 아무튼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 논리로 협상한다는 것은 자기는 뭐 노생큐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단지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개인적 우호 관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접점을 뚫어내야 된다 봅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의 이 접점, 북미 간의 접점을 뚫어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계기로 중러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펙 총회 때 시진핑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니까 이걸 뚫어내고 남북 관계를 뚫어낼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온 우리 이 외교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운다 이런 느낌. 오늘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정말로 이재명 정부에서 큰 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관계는 하나하나 낱개로 뜯어놓고 보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하려면 좋은 정치인이 있어야 하고 좋은 정치인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송영길 대표님 같은 분이 또 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손을 잡고 뭔가
큰 일을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드는 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인터뷰 보시면서 만족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도 이 방송 보실 테니까 송 대표님이 갖고 있는 강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활동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면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한 특집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응원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싸워 주시고 또 달려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